설날 아침 텅 빈 거실에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고 했을 시간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처가에 먼저 갔나 봅니다. 여보, 전화라도 한 통 오려나? 아내가 한숨을 쉬며 창밖만 바라봅니다. 퇴직금으로 산 34평 아파트의 창문으로 이웃집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늦게라도 올 거야. 위로를 건네는 제 말에도 아내의 눈시울은 붉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런 서러움을 겪을 줄은 몰랐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느리의 형식적인 세배가 시작됐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투였죠. 아, 왔구나. 진수야 세배하렴. 아들이 피곤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절 선물이라고 준 백화점 상품권은 아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처가에는 현금 1천만 원 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늦었네요. 우리 병원에서 아침 행사가 있어서. 며느리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형 병원 행사라고 했지만 SNS에 올라온 처가 가족들과의 사진을 우리도 봤답니다. 밥은 먹고 왔니? 아내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아, 저희 식사하고 왔어요. 어머니가 차려놓으신 음식 많던데 죄송해요. 며느리의 말에 아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죠. 진수야, 이제 병원은 좀 자리 잡았니?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장인어른 병원에서 일하니까 안정적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과장 승진도 처가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처가 덕에 빨리 자리 잡았다나, 처가가 병원을 새로 지을 거라나.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몰디브 가요. 시부모님은 이번에 어디 가세요? 며느리의 말에 아내가 움찔했습니다. 우리야, 은행 월급쟁이 살림이었으니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죠. 우린 그냥 집에서. 아니, 요즘은 부모님들도 다들 여행 다니시던데. 저희 엄마 아빠는 이번에 두바이 가세요. 며느리의 말이 비수가 되어 아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보, 차 좀 새로 사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님 은행 다니실 때 타시던 그 차로는 좀. 아들이 밖에 세워둔 우리 차를 보며 말했습니다. 15년 된 중고차가 부끄러웠나 봅니다. 아니다. 아직 탈만해. 그래도 아버님, 이제는 좀 저희 처가에서 소개해주는 딜러 있는데. 순간 아내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났지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저녁 약속이 있다고. 2시간도 채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는 아들 부부를 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아내가 흐느끼며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진수가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아내를 부둥켜 안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여보,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 은행은 왜요? 이제 우리도 좀 달라져야지. 아내는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고작 2억이라고만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은행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하며 주식과 부동산으로 모은 제 진짜 재산은 1,000억이 넘었죠. 그동안 숨겨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의 가치를 알았으면 해서 일부러 평범한 월급쟁이처럼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까 화장실에서 제 지갑을 두고 갔나 봐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두고 간 게 분명했죠. 그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을 감시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있단다. 지갑을 건네며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반전을 생각하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마지막에는 은행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해 은행에 입사했고 차근차근 승진의 길을 밟아왔죠.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저는 오히려 기회를 보았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자 모아둔 돈을 모두 투자했죠. 특히 강남 압구정동의 상가 건물들을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아내는 늘 걱정했지만 저는 제 안목을 믿었습니다. 예상대로 IMF가 끝나자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제 자산은 10배 이상 불어났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은행 대출을 받아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량주를 매수했죠.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서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금융 천재네. 어떻게 매번 저점을 찍지? 타이밍이 미쳤어. 주변에서 부러워했지만 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특히 아들 진수에게는 더욱 그랬죠.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였지만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으면 했거든요. 진수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중학교 때는 자발적으로 의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죠. 아버지, 저 의대에 가고 싶어요. 고3 때 진수가 한 말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등록금이 비싸다고 걱정하는 아내를 설득했죠. 우리 아들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11년 동안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저는 평범한 은행원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척했습니다. 진수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 근처 작은 원룸을 얻어주고 생활비도 넉넉히 붙여줬죠. 그 사이 제 재산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들은 매년 수십억의 임대 수익을 안겨줬고 주식 투자 수익도 꾸준했습니다. 어느새 총자산이 1,000억을 훌쩍 넘어섰죠. 전문의가 된 아들의 말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가 된 여자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머, 은행에 다니시나요? 우리 아버지는 병원 이사장이세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며느리의 속물근성이 보였습니다. 명품 백을 든 손으로 차 한 잔을 건네며 시댁과 처가의 경제력 차이를 은근히 드러내는 말투가 마음에 걸렸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그녀의 성격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호텔 웨딩, 신혼여행은 몰디브, 신혼집은 압구정동 아파트. 모든 걸 처가에서 해결하겠다며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여보, 우리도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뭘 해주겠어. 그냥 처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자.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며느리의 태도,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은행장 시절 쌓은 인맥을 통해 저는 처가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대형 병원이지만 실상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 사장의 횡령 혐의, 은폐된 의료 사고들, 모든 게 제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결혼 후 2년째 명절이나 주말마다 커져가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진수는 의사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신뢰도 두텁고 병원에서도 차세대 에이스로 뽑히는 존재였죠. 하지만 집에만 오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김치 담그셨어요? 저희는 조금만 주세요. 사실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는 간이 좀 세서. 며느리는 제 아내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가 몰래 버리곤 했습니다. 이모님이 담그신 김치가 최고예요. 어머니도 이모님한테 비법 좀 배우시는 게. 아내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40년 동안 가족들의 입맛을 맞춰온 김치였는데 이제는 맛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김치는 사드시죠. 굳이 이렇게 힘들게 담그실 필요 없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커튼도 좀 바꾸시고 가구도 새로 장만하시는 게 어떠세요? 너무 오래되어 보여서요. 아버님, 옷장 좀 보세요. 10년 전 스타일은 이제 그만 입으시고. 아내는 매번 며느리가 올 때마다 전날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나 잔소리 들을까 싶어 집안 청소를 2번, 3번씩 하고 음식도 처가 식구들 입맛에 맞추려 노력했죠. 여보,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밤마다 훌쩍이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백화점 상품권으로 용돈 주시면 안 될까요? 현금은 좀. 이번에 산 가방이에요. 8천만 원짜리인데 한정판이라? 그러면서도 시댁 부모는 홀대하기 일쑤였죠. 어머니, 생신날 저희가 예약해드린 식당이에요. 좀 저렴한데 어머니 수준에는 딱이에요. 아버님 생신 선물로 골프용품 살까 했는데 아버님은 운동도 안 하시니까 그냥 양말 세트로 준비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의 변한 태도였습니다. 며느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모에 대한 예의도 잊은 듯했죠. 아버지, 그 정도 통장 잔고로는 요즘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집에서 쉬세요. 밖에서 일하시는 거 보기 좋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환자를 위해 밤을 새우고 어려운 수술도 성공적으로 해내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만 보면 눈이 멀어버리는 듯했죠. 진수야, 내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은데. 아버지, 제가 지금 처가에서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제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 드릴게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아내를 보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진수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아버지, 지금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처가에서 골프 모임이 있었더군요.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셨어야죠. 저희 엄마는 헬스장도 다니시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은 단 2번 들렀을 뿐입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온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병원비는 보험 들어두신 거예요? 대신 SNS에는 호화로운 생활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처가 가족들과의 골프 모임, 명품 쇼핑, 호화로운 식사 자랑이 매일같이 올라왔죠. 퇴원 후에도 아들 부부의 태도는 변함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안일은 그만하시고 가사 도우미라도 쓰세요. 저희가 돈 걱정은 안 해도. 아버지, 이번에 처가에서 해외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물론 비용은. 아내는 결국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동안 진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며느리한테 더 잘할 걸 그랬나 봐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장 시절 쌓아둔 인맥을 총동원해 처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나왔습니다. 병원 비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처가의 대형 병원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수백억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사장의 횡령, 의료사고 은폐, 보험금 허위 청구까지. 세금 조사만 들어가도 끝장날 자료들입니다. 내 아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며느리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제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처가 비리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사치와 허위 자랑의 증거도 확보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처가 분들과 식사하기로 했어요. 시댁 부모님도 오세요. 며느리의 초대였습니다. 분명 또 처가 자랑을 하려는 속셈이겠죠. 그래, 가야겠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준비한 반전을 보여줄 때가 온 겁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도 바뀌어야 할 때예요. 네. 무슨?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압구정동, 그 건물들 주인이 누군지 알면 놀랄 텐데. 아내는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저희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주말 오후 며느리가 사는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에 처가와 시댁이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며느리는 저희를 소파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반면 처가 식구들은 메인 소파에 앉혔죠. 처가 식구들의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제 아내는 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어머님, 이따 저희 엄마가 가져오신 음식 드셔보세요. 한 달 전부터 예약한 프랑스 레스토랑 특선 요리예요. 전문 셰프가 차려놓은 호화로운 음식들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주방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죠. 아버님, 어머님은 이런 음식 처음 드시죠? 며느리의 뻔뻔한 무시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며느리의 말에 맞장구를 쳤고요. 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식사 자리에 걸맞은 선물을 준비해 왔단다. 어머, 무슨 선물이세요? 며느리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압구정동 스타워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이게 우리 병원 건물인데 처가 장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건물주 명의가 적힌 서류였죠. 이게 무슨, 장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강남 일대 빌딩 10채, 청담동 상가, 세계동, 제주도 리조트까지. 이게 다 아버지 건물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30년간 은행장으로 일하며 모은 재산이야 1조가 넘는단다. 처가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고요. 왜 이제야?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돈의 가치를 알았으면 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다음은 처가 병원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처가 병원의 비리 증거입니다. 횡령, 의유사고, 은폐, 보험금 허위 청구, 검찰에 제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장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세로 가득 찬 생활을 하시느라 힘드셨죠?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어요. 명품 백도, 외제차도, 호화로운 여행도 전부 대출받아서.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당신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야? 이어서 며느리의 사치 증거도 보여줬습니다. 카드빚만 5억, 대출이자 연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건물들의 임대료는 전부 사회복지재단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동안 못난 부모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알겠지?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처가 병원 임대료는 3배로 인상됩니다. 못 내시면 나가셔야죠. 그리고 너희 둘은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매달 부모님께 찾아와 인사드리고 진정한 효도가 뭔지 배우게 될 거다. 아내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차례예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호화 실버타운 평생 회원권이에요. 이제 우리도 신혼여행 한번 가볼까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앞으로 평생 갚아나가렴 내 어머니가 흘린 눈물만큼.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가시죠. 아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인생을 살아봅시다. 프랑스 니스의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실버타운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아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중해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죠. 한국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대학병원 교수가 됐습니다. 아들은 다시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이제는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신뢰도 두텁고 후배 의사들의 멘토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매일 반성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사치나 허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성실한 아내이자 간호사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었죠. 아버지 그동안의 빚을 갚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진정한 효도를 하겠습니다. 처가는 예상대로 무너졌지만 우리 아들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허황된 꿈을 좇지 않고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 대견하기만 했죠. 어머니,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며느리의 설레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임신 확인했어요.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아들 부부는 프랑스를 찾아와 우리와 시간을 보냈고 손주가 태어난 뒤로는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귀여운 손주의 제잘거림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중해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때로는 모나코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와인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사랑하는 가족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이 실버타운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과 허세로 가득했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여보, 우리가 잘한 선택이었죠? 아내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빚을 청산해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손주의 웃음소리가 담긴 영상통화, 진심으로 효도하는 아들 부부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진짜 신혼여행 중이네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지만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처가의 몰락이나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행복이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지중해의 햇살을 받으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해준 것에 대해 여보, 행복해요. 아내의 미소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 이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